안녕하세요. 영화는 꽂아놓은 보리자루만한 갖다 놓고 제어만 하는 방송, 전문성과의 거리두기를 지향하는 방송, 소소한 지적 허용을 채굴하는 방송, 어디 영점, 어디서 영화는 좀 봤니, 진행, 제작, 연출, 기타 등등을 맡고 있는 빌바입니다. 오늘은 41번째 시간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왜 두 번이나 다루냐? 왜냐면 전편에서는 게임 진행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서 에피소드가 공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피지컬 100의 전반적인 의미, TT 세상에서 예능, 드라마, 영화가 구분이 되지 않는 이유, 모든 일의 경쟁을 바라보는 것의 위험성 같은 거를 짚는 내용이 많았고요. 이번에는 좀 더 미션 자체에 대한 내용을 집중하는 그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승자 우진용 선수의 의미, 우진용 선수가 우승한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 생각해보면요. 일단 살아남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봐요. 에피소드 초반에는 참가자도 많이 남아있었고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많은 캐릭터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진영 선수가 그렇게 빛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초반에는 빛나지 않던 우진영 선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두각을 나타내면서 우승을 했죠. 편집에서 의도적으로 우승을 우진용 선수가 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화제성이 있는 윤성빈이나 추성훈이나 아니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그런 선수들에 집중을 해서 편집을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 캐스트 전반에서 우진영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우승을 한 것도 맞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힘에서는 당연히 조진영 선수가 제일 세고 순발력 같은 건 윤성빈 선수가 제일 세고 민첩한 거는 양학선 선수가 제일 잘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들 중에 우진영 선수가 최상위권에 속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탈락에 이르기까지 약점으로 보이는 신체적인 특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체력이나 근력이나 심폐지구력이나 것들이 전부 다 밸런스 있게 갖춰졌기 때문에 탈락을 계속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승을 한 것 같다. 이 우승을 지켜보면서 다시 역시나 살아남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라는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전국에 크로스핏에서 일하는 분들과 크로스피터 분들이 환호할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로스핏 해본 적은 없는데 신체 단련의 균형을 생각해보면 가장 맞는 운동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강한 운동 강도 때문에 발생할 부상 정도만 제외하면은 오히려 정말 체력 자체를 키우는 그러니까 단순히 심폐지구력을 넘어서 근력, 밸런스 이런 것까지 다 키우는 걸 생각해보면 크로스핏이 가장 적합한 운동일 수 있겠다라는 걸 다시 생각해봐요. 근데 보디빌딩하고 크로스핏을 좀 비교해보면 보디빌딩은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근육의 크기나 아니면 근육의 성장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많은 무게를 드는가 이런 걸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오래 지속시키는 운동은 사실 보디빌딩에 없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인터벌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긴 한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한 번에 원RM이라고 하죠. 중량을 얼마나 더 드느냐에 집중을 많이 하고 근육의 크기를 늘리는 데 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운동 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는 사실 보디빌딩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크로스핏이 더 맞을 수 있겠죠. 근력 운동 하면서 강도를 꾸준히 뽑아낼 수 있도록 체력 운동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에는 뛰고 달리는 데 가장 특화된 동물이기 때문에 심폐를 자극을 해야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잘 하지 않는 게 보디빌딩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결과로도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하체와 심폐가 발달이 되어야 강한 운동량을 뽑아내는 거죠. 인간은 직립보행하고 또 걷고 뛰는데 가장 적합한 신체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이란 동물이니까 그죠? 네, 보디빌딩은 상체 근육 발달에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좀 설계가 되어 있긴 해요. 왜냐면 근육의 크기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는데 좀 집중을 하기도 하니까 물론 보디빌딩이 반드시 상체 근육의 크기에만 집착하지 않죠.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고 코어를 강화할 수도 있고 하체 근육도 발달시키긴 하죠. 그러나 이 근육들을 다 분리시켜서 고립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근육만 주동근만 많이 발달시키는 운동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근육을 한 번에 사용하는 운동에서는 좀 불리함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당연히 어떤 근육을 움직이는데 그 근육만 쓸 수는 없죠.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근육도 같이 쓰고 하기 때문에 보디빌딩도 한다고 해서 몸이 막 불균형에 발달하고 그러진 않죠. 당연히 체력도 같이 늘고 하지만 폭발적인 운동력을 보여주는 쪽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신체 능력을 강화시키는 크로스핏이 더 적합하다는 걸 이 결과로 얘기하는 게 뭐 틀린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승에는 결국에는 이제 운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진영 참가자가 가장 빛났던 부분은 뭐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잘 버텨냈다라는 게 참 빛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미션에서도 집중력 있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를 탄력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런 멘탈이 아주 빛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캐스트 순서만 바뀌었어도 우승자가 바뀌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대전 상대가 바뀌거나 아니면 미션의 순서만 바뀌었어도 당연히 우승자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우진영 선수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체형을 갖고 있던 윤성빈 선수가 만약에 정혜민 선수와 시지프스 미션에서 살아서 올라왔다면, 윤성빈 선수가 우진영 선수와 붙었다면 윤성빈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윤성빈이 우승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른 참가자인 김민철 참가자도 그 탑5까지 올라갔는데 상성상 가장 불리한 조진영, 정혜민 참가자와 반대편에서 시작해서 떨어졌다고 봐요. 만약에 그러니까 몸무게가 가장 많이 차이 나는 참가자와 정반대에 서서 힘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그 탑5 미션에서 조진영 선수 옆에 섰다거나 아니면 바로 막 대각 아니면 조진영, 정혜민 선수가 붙어있고 그 반대에 김민철 선수가 서지 않았기만 했다면 나머지 미션을 성격으로 볼 때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다양한 가정을 하면 다른 우승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운동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가정을 더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실력 발휘 이전에 뭔가 대진운에서 좋지 않아서 빨리 돌아가신 분들이 꽤나 있다고 봐요. 앞선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승패의 결과는 개인 혼자서 짊어질 부분보다 운이나 게임의 세팅이나 대진이나 이런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에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경쟁에서는요. 그래서 게임의 세팅이 조금만 달라졌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것도 많이 보였어요. 예를 하나만 들자면 셔틀런 게임에서 그 쳐야 되는 종의 위치가 약간 무릎 정도의 높이였는데, 그게 만약에 종의 위치가 한 허리 정도까지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1등이 바뀔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체격이나 덩치가 큰 참가자들은 무게중심을 더 아래로 낮췄다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페널티가 좀 있었던 거죠. 자, 제가 이 전편에서 리뷰할 때는 개인전 성향이 많았고, 그 이후에 공개된 미션들이 팀전들이 많았죠. 모래의 주머니 나르기 미션이나 아니면 배옮기기 미션 같은 게 팀전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피지컬 100의 의도라는 게 가장 적합한 피지컬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단 한 명만 뽑는 미션이기 때문에 사실 팀전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양한 미션을 계속 하면 돼요. 근데 팀전을 결국에는 중간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획의 의도와는 안 맞는, 그렇다고 해서 아예 틀리진 않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팀전은. 근데 서사가 풍부해지려면 결국엔 팀전을 넣어야겠죠. 최강의 몸이 누군지 가리지 않은 취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더 재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대1의 강한 체형은 사실 정해져 있죠. 근데 작고 빠른 사람들이 빛날 수 있는 판도 필요한 거죠. 팀전은 개개인의 전력의 합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전략을 잘 쓰고 케미만 좋으면 충분히 역전 가능하기 때문에 팀전을 넣어서 좀 더 재밌는 요소들을 중간에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원들끼리의 비교도 되고 팀 간의 상성도 나오게 되고 특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팀원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캐릭터가 더 강해지는, 원래 이제 별명 만들기랑 비슷한 건데, 별명 만들기가 친구들 그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 중에 가장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하나를 갖고 별명을 붙이잖아요. 사실 별명 붙이는 거나 캐릭터 붙이는 거나 비슷하니까 캐릭터성이 좀 더 강해져서 보는 재미가 더 있어지기 때문에 팀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팀전 때문에 몸이 가벼운 참가자들이 빛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모래주머니 게임에서 김다영 참가자가 빛이 났던 것이 가벼운 몸을 갖고 그 다리 위에서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그걸 활용해서 다리 노는데 아주 잘했고 그게 결국엔 승리로 이어졌잖아요. 그렇게 팀전이어서 김다영 참가자가 빛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 참가자들이나 양학선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팀전에서는 좀 빛이 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높은 곳에 좀 매달리거나 복잡한 구조물들을 통과하는 종목들이 있었다고 하면 좀 더 많이 살아남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배옹기기 게임이나 시지프스 형벌이나 올림퍼스 형벌 같은 경우는 사실 근력과 체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게임이 성랩이 안 되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그 배옹기기 게임에서 장은실, 김상욱 팀이 거의 이제 떨어질 거라고 보였죠. 왜냐면 전체적인 근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임이 볼거리는 많았다고 하지만 만약에 다음 시즌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밸런스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반대로 직접 몸을 부딪히는 게임이 부족했기 때문에 체격이 큰 참가자들한테도 페널티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공 뺏기 게임에서 그냥 공을 멀리 던져놓고 1대1로 그냥 몸싸움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만 좀 유리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진영 선수 같은 큰 체격의 사람들도 빛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상대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위 퀘스트로 갈수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폭력성과 부상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직접 몸을 부딪히는 게임은 자제했다고 보고 또 격투기와의 또 차이점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격투기가 체급이 존재하는 이유는 체격이 비슷하지 않으면 게임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몸을 부딪히게 만들면 체급 차이가 바로 게임의 성과로 이어지고 또 그게 너무 빨리 보이고 눈에 확 보이니까 시시하게 보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몸을 직접 부딪히지 않고 하도록 게임 자체가 설계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탑5들이 했던 그 줄당기기 게임도 결국에 힘 자랑하는 건데 줄이라는 어떤 중간에 장치를 넣어서 직접적인 몸싸움은 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직접 몸을 부딪히지 않으니까 게임 자체가 좀 길어지고 또 심폐지구력이 높은 사람이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생각해요.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별 리뷰를 이렇게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래주머니 게임을 저는 사실 제일 재밌게 본 것 같긴 한데 장은실 팀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 팀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자만심은 패배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줘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추성원 팀이 승리할 때는 무조건 힘과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멘탈을 차분히 유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가는 게 이기는데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무언가를 막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걸 적게 하는 게 오히려 승리에 가까워지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돼요. 정말 빛이 나고 잘하는 순간, 막 폭발력 있는 순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순간이 계속 오진 않으니까 오히려 실수를 줄이는 것이 승리에 가까워지는 것. 어떻게 보면 스포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수비를 잘하는 팀은 관객을 재미없게 할 수 있으나 우승은 한다. 이런 것처럼 그런 교훈을 추성원 팀 보면서 알 수 있었고요. 조진영 팀이 승리하는 거, 그러니까 김다영 선수가 기초공사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조적으로 박명식 선수의 팀이 패배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피지컬 100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선수들이 모인 팀이었는데 약 170 후반에서 180 초반에 상하체 잘 이렇게 이쁘게 근육들이 잘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죠. 특성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하지 못했고 그래서 게임에서 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그리고 토르소 지키기 게임, 토르소를 떨어지지 않도록 줄을 잘 잡고 있는 그 게임이었죠. 그 게임에서 느낀 거는 확실히 생활에서 필요한 근육은 하체는 허벅지고 상체는 악력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벅지가 몸 전체를 지탱하기 때문에 허벅지가 무너지면 모든 움직임이 힘들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었고 상체는 이제 악력이 좋아야지 사소한 모든 동작을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잘 버텨주니까 몸 전체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힘을 그대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팔로 많이 쓰려고 하면 상체 힘을 너무 빨리 써서 이제 지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 보이는 게 단순히 체력을 열심히 단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게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힘을 쓴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이 결국엔 이기는 것 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배 옮기기 게임에서는 뭐 두 가지가 좀 눈에 보였는데, 그러니까 추성훈 팀이 배를 이제 밀지 않고 들었잖아요. 그게 아주 주요했던 것 같고, 힘을 분산해서 미는 사람은 밀고 당기는 사람은 밀고 당기는 사람은 당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봐요. 모두 한 방향으로 한쪽 힘만 썼던 윤성민 팀은 힘이 많이 낭비됐을 것 같습니다. 피지컬적으로 가장 뛰어났다고 보였던 것이 윤성민 팀인데,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줄을 하나만 잡고 다 쓰고 있으니까 몸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야 힘을 잘 쓸 수 있는데 그 공간 자체가 좁다 보니까 힘을 전부 다 100% 발휘하지 못했고, 그게 좋지 않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물론 뭐 마선호 팀장의 어떤 파이팅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전략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를 균형 있게 싣는 것도 중요했고 통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은실 김상욱 팀이 잘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장은실 김상욱 팀은 다양성, 뭐 여성 출연자도 많았고 또 뭐 야학선 선수도 있고 뭐 이렇게 체경들이 되게 다양했는데 결국에는 이 팀이 탈락했다는 걸 볼 때 결과적으로 그냥 힘과 스피드 체력 대결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탈락이어서 너무 아쉬웠고, 뭐 여성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뭐 유연성이나 뭐 양학 선수처럼 잘할 수 있는 그런 작고 빠른 행동들이 빛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준명 선수처럼 자신의 몸을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 유리한 퀘스트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은실 김상욱 팀과 윤성빈 팀의 기록 차이가 2분밖에 나지 않았는데 사실상 윤성빈 팀이 패배죠. 네. 결국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 방법으로 계속했던 것 같고 또 오크통을 잘못 실어서 밸런스도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팀전 미션 같은 경우는 그냥 볼거리를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고 기획 전체와의 흐름은 맞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재미는 재밌게 봤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형벌 시리즈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세트의 컨셉이 고대 그리스에서 따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의 모양도 약간 그리스 배처럼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리스 신화로 컨셉을 왜 잡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에 이제 고대 올림픽이 존재를 했고 고대 그리스가 인간의 몸의 기능이 가장 빛나던 시절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이나 기계의 발달이 아직 미비했고 인간의 근육이 가장 중요한 엔진이던 시절이었던 거죠. 배도 직접 저어서 나갔고 힘을 써서 물건을 다 옮겼고 또 물건을 가공하는 것도 전부 다 직접 망치를 때리고 뭐 부시고 하면서 물건을 가공했던 그 시절이니까 인간의 근육의 힘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중요한 동작들은 전부 다 기계가 하잖아요. 뭐 지게차 아니면 멀리 이동하는 거야 당연히 뭐 교통수단들이 대신 하고 있고 섬세한 동작도 어떻게 보면 절삭 가공 같은 거 보석 세공 이런 것도 기계가 하죠.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동작들은 전부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류의 몸의 기능은 그냥 건강을 유지하고 뭐 스포츠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요 정도를 위해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실제 몸의 어떤 다양한 근육들을 활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줄어 있습니다. 뭐 육체 노동자 분들이나 아니면 뭐 스포츠 선수들이나 이렇게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스포츠 선수들은 그 몸 자체가 뭐 돈을 번다기보다는 스포츠 산업 구조, 미디어 노출, 뭐 연봉 계약, 뭐 이런 것, 실제로 뭐 스포츠를 한다고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 즐기는 거죠. 그 예전에 연세대 최희한 감독님이 농구부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 했어요. 너네들은 팬들한테 잘해라. 너네가 하는 행동, 너네가 지금 계속 하는 것들이 볼펜 한 자루 못 만드는 것들인데, 근데 팬들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돈이 벌 수 있는 거다. 그걸 잘 알고 팬들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스포츠 선수들의 뭐 어떤 퍼포먼스들이
상당히 멋있고 존경할 부분이 있고 재밌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뭘 생산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에 대한 영향력이 고대에서나 강했지 현대에서는 아니야 라고 역설적으로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새 보면 이제 원래 과시라는 게 필요 없는 걸 많이 갖고 있는 걸로 과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치 같은 것도 사실 그렇게 비싼 가방을 들지 않아도 물건을 담아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나 비싼 가방을 드는 것은 이런 쓸데없이 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돈이 많아 라고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뭐 고인돌도 제가 유현준 그 교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인돌도 사실 하등 쓸데없지만 그 쓸데없는 짓에 많은 자원을 쏟아도 나는 괜찮다, 이 정도다, 나는 힘이 세다라는 걸 고인돌로 대신 보여주는 거죠. 가방도 사실 요즘 시대의 고인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방 기능의 이상으로 많은 돈을 명품 가방에 때려 부어도 나는 끄떡없는 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가방 하나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제 우리의 몸도 사실 이렇게 그닥 옛날처럼 단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사실 뭐 엄청난 가슴 근육, 뭐 팔다리 두께 이런 게 대부분 필요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아무리 힘을 잘 써봤자 기계가 더 힘을 더 잘 쓰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몸을 만드는데 시간을 쓰려고 하느냐? 근육을 만드는데 시간을 쓰고 식단 관리에도 돈을 쓰고 하느냐? 이건 역시 나는 내 몸매를 가꾸는데 시간을 써도 나의 생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임을 과시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심리가 더 크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어떤 인체의 근육의 가치를 고대 그리스 신화 컨셉으로 역설적으로 보여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다시 형벌 시리즈로 넘어가 보죠. 자, 뭐 아틀라스의 형벌 게임은 사실 제일 지루하게 봤는데 그림이 똑같아가지고, 근데 고생한 것에 비해 전할 게 없는 그런 거잖아요. 같은 자세로 계속 버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림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영상에 담기지 않죠. 똑같은 변화 없이 똑같은 동작들은 그냥 사실 편집이잖아요. 네. 그렇다는 생각이 좀 지루하게 봤고, 또 이게 체급차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오히려 공평한 게 아니라, 같은 무게를 들게 하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 차별하는 것 같아서 되게 별로인 게임으로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보미래 선수가 그 조진영 선수랑 같은 무게를 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프로메테우스의 형벌도 그냥 짧아서 아쉬웠고, 장애물이 하나였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 대처 능력을 보는 것도 좀 애매했고, 자, 시지프스의 형벌도 뭐 재밌게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허벅지 힘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격의 영향이 있고, 또 큰 키와 몸무게로 돌을 기대는 것만으로 체력을 많이 아낄 수 있다. 그래서 큰 체격으로 돌을 밀고 거기다가 이제 허벅지 힘으로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톱5 게임은 직접적인 힘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게임 같았는데 결국엔 중량이 중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뒤집기 게임은 사실 이 프로그램의 톤과 좀 안 맞는 약간 예능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뭐 런닝만에서 방석 뒤집기 게임하는 그런 느낌 같아서 처음에는 좀 신기하게 봤는데, 이걸 여기서 한다고 생각을 했긴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랑은 다르게 판 자체를 좀 무겁고 뒤집기 힘들게 해놔서 그건 좀 더 힘을 더 쓰게 만들어 놓은 거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역시나 이제 순발력 싸움에서는 계속 동작을 바꿔가면서 움직이는 건 가벼운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이제 무게뿐만 아니라 큰 키를 가진 사람도 불리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야학선 선수가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야학선 선수가 진짜 뭐 한 거 없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야학선이 이걸 했으면 어땠을까, 야학선이 이걸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게임을 야학선 선수가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셔틀런 게임, 이거는 이제 가볍고 심폐지구력을 꾸준히 단련한 사람이 유리한 미션이었고, 이제 크로스핏을 했던 우진영 선수가 이긴 경우라고 보고요. 체격은 크지만 심폐 능력이 좋았던 정혜민 선수가 또 생존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미션에 맞을 정도로 뭔가 마지막 미션에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아쉽게 보긴 했는데,
당기는 힘을 많이 연습했던 우진영 선수가 유리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탑5 미션부터 마지막 파이널 미션까지 하루 안에 다 했다라고 하면 덩치가 큰 정혜민 선수에게는 남은 체력이 부족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큰 체격은 짧은 시간에 강한 힘을 내기에는 좋지만 큰 체격에 비례하는 어떤 골격량과 근육량은 금방 피로를 쌓게 만들기 때문에 이 하루 안에 촬영을 하는 그 스케줄도 결국에는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만약에 같은 활동량이라고 하면 당연히 체격이 작은 우진영 선수에게 유리했겠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최고의 몸이 무엇인가 결국엔. 그러면 크로스핏을 하는 몸이 제일 좋은 몸일까? 생각을 해보죠. 역시 심장을 단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좀 알긴 했어요. 근육의 움직임 자체는 이제 큰 근육뿐만 아니라 작은 근육과의 협응도 되게 중요하고, 또 간결한 동작을 일정 시간 꾸준히 반복하는 것 역시 심폐지구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었고, 우진영 선수의 몸을 보니까 흉통도 되게 두껍고, 그러니까 몸 두께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강호동처럼 보면 이제 앞뒤로도 되게 두꺼운 거죠. 그리고 복부도 되게 빵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아니라 근육 같은 걸로. 그만큼 코어를 쓰는데 익숙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께와 코어가 결국에는 우진영 선수의 가장 강점인 피지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70대 후반에서 180 초반대의 상하체 모두 발달한 어떤 멋진 몸을 만들어낸, 외적으로 그런 참가자들이 그래도 상위 참가자 중에 가장 많기도 했고 상위권에도 많이 올라갔다는 경향성을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역시 특성상 단점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탈락하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려면 단점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런 체형은 어떻게 보면 그런 체형들의 표준을 한번 뽑아보자면 170 후반에서 180 초반 상하체 모두 발달한 체형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니까 역시 허벅지가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다라는 걸 알겠어요. 허벅지는 이제 신체 중에서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근육이죠. 허벅지의 크기가 이제 심장에서 뽑아내야 될 피의 양과 폐가 받아들여야 할 산소의 양, 이렇게 비례를 하니까 허벅지의 성장은 결국엔 심폐의 성장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벅지를 또 열심히 운동하려면 복근도 좋아야 되고 엉덩이도 좋아야 되고 종아리도 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인류는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동작에 허벅지가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상체 힘을 쓸 때도 하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서서 물건을 들려고 하면 상체는 물건을 잡기만 하고 하체 힘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데드리프트처럼. 상체 힘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하체 힘이 좋으면 충분히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물건을 당길 때도 허벅지가 직접 당겨오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신체 무게를 물건에 실을 수 있는 역할은 허벅지가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 운동을 많이 했고 꾸준히 해왔는데, 물론 몸은 현재는 몸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 운동을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스쿼트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2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스쿼트하고 푸시업, 3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스쿼트하고 푸시업하고 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스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상체는 이제는 발달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발달하면 불편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옷을 찾는 것도 힘들고 여기저기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손을 써야 되는 핸드폰을 쓰거나 키보드를 치거나 이런 것들이 상체 근육이 많이 발달하면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하체가 많이 발달한 경우는 크게 불편한 점이 많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건강 관리할 때도 되게 좋죠. 혈당을 관리하기도 좋고 지방을 태우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허벅지가 제일 중요하다. 단순히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건강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허벅지 운동 많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체에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결국엔 당기는 힘으로 상체는 귀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미션들이 이제 큰 힘을 보여줄 때는 당기는 힘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지피스 미션을 보면 결국에는 뭔가를 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체가 그걸 밀고 가는 거죠. 가슴과 팔 근육이 돌덩이를 미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무게를 지탱하고 앞으로 말고 나가는 거는 하체 힘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당기는 힘 자체는 허벅지 근육이 많이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시지피스 미션 같은 거 밀 때는 허벅지가 도와줄 수 있는데 당길 때는 이제 허벅지가 보조적인 역할, 버티는 정도만 도와주고 앞으로 미는 힘처럼 그렇게 아예 대체를 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사람은 앞으로 걸어가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진짜 뭔가 상체만으로 힘을 써야 된다면 결국에는 당기는 힘이고 결국엔 등 근육이다. 등 근육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쿼트랑 랩풀다운만 잘해도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걸 좀 알았고요. 또 보니까 지방량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짧은 시간에 체중을 실는 게 유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보면 봅슬레이 선수들 보면은 되게 덩치도 크시고 지방도 많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무게가 결국에는 이제 봅슬레이의 속도를 결정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출발할 때 스프린트 할 때 어떤 큰 근육과 그 큰 근육에 또 무게를 실어주는 어떤 지방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강한 힘을 낼 때는 지방이 전혀 걸리적거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시간을 지나서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엔 지방이 근육과 관절의 피로를 더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적정한 지방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나 복부 지방은 이제 신체 중심의 모든 동작에 방해가 되고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복부 지방은 반드시 좀 제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거 제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또 자기 반성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당장 이제 크로스핏 하러 달려가면 되는 거냐? 라고 하면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크로스핏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좋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무게를 들고 뛰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굳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치지 않고 신체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죠. 신체를 오랫동안 써야 되니까. 저것이 신체 능력을 갖고 경쟁을 할 때 적합한 몸이 우진영 참가자의 몸으로 이제 나온 거지.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가 우진영 선수처럼 저런 몸을 다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하신 분들은 그냥 뭐 부족한 근력 채우고 특히나 뭐 엉덩이나 허벅지 이런 데 근력이 부족하면 그걸 좀 채우는 데 열심히 하고 또 불필요한 지방을 날리는 게 최선의 노력인 것 같아요. 물론 더 즐기고 싶고 더 하고 싶다고 하면 더 하시는 건 당연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볼 때 이제 현대인의 생활에서 가장 적절한 신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주로 이제 사무노동직을 하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볼 때 스쿼트를 쉬지 않고 최소 50회는 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회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50회를 하려면 허벅지만 써서도 안 되고 엉덩이도 잘 써야 되고 복근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이제 하중을 전반적으로 잘 분산시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또 50회를 하려면 몸무게도 부담되지 않아야겠죠. 이렇게 이제 스쿼트를 50회 정도 할 수 있는 체력이 된다고 하면 살다가 만나는 계단들이 있을 텐데 뭐 주로 지하철 탈 때 많이 만나겠죠. 그때 뭐 계단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정도의 하체 근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계단 정도는 뭐 3층 정도까지는 그냥 쉽게 올라가야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턱턱 걸리면은 뭔가 툭턱 걸리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악력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봉투 들 때, A4 박스 들 때, 뭐 상자 두세 개 좀 들 때, 뚜껑 열 때 이럴 때 악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기는 운동하면 악력이 좀 늘겠죠. 심폐지구력은 한 5kg를 쉬지 않고 뛸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속 동작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심장과 폐가 산소와 피를 계속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심폐지구력이 안 좋으면 금방 하다가 또 지치고 또 능률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난도로 계속 일을 해나가야지 그게 일이 제일 잘 될 때잖아요. 너무 쉬운 일만 계속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너무 쉬운 걸 하면 돼. 쉬운 일만 계속하면 뭔가 쌓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적절한 난도로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갈 때 집중력도 올라가고 또 성과가 쌓이는 것도 보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툭툭 끊기면 안 되겠죠. 일이 하는 그 흐름이. 근데 툭툭 끊기지 않으려면 심폐지구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상 이제 많은 무게를 감당할 필요가 없는 게 현대인의 몸인데 본인 몸무게만 잘 움직이고 버티고 원할 때 쓸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일상을 소화하는 게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의
체력을 일단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피지컬 100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점이 있어요. 이게 속도감 있는 편집인데 한국 예능에 좋지 않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서사 집어넣는 것에 좀 과할 때가 있죠. 물론 서사를 넣는 게 훨씬 재미를 줄 수 있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너무 좀 과할 때가 있어요. 뭐 인터뷰를 넣는다거나 과거 이야기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가족 이야기, 친구 이야기, 뭐 연애 얘기 넣는다거나 이렇게 다 삽입을 해가지고 감동 코드를 만들 때가 있어요. 뭐 특정 참가자를 응원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요. 근데 그냥 피지컬 100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보여줍니다. 그냥 게임 관련된 이야기만 해요. 개인 사생활도 그렇게 특별하게 다루지 않고요. 이른바 그 김강민, 송아름 그 참가자들이 부부인 걸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보면 일부러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피지컬 100에 참가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대부분 참가자들은 상금 3억을 위해서 뛸 텐데 근데 뭐 특별하게 뭐 인간 승리의 메시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자기만의 사연이 있는다든지 뭐 그런 식의 설정이 추가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게임만 위주로 보여줬다는 게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뭐 과한 자막을 넣거나 효과음을 넣거나 리플레이를 막 넣어서 역동적인 장면을 뭐 여러 번 보게 만드는 그래서 시간을 늘리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딱 진행이 금방금방 돼서 좋았어요. 솔직히 이제 참가자도 많았겠다. 리플레이를 걸 만한 역동적인 장면도 많이 나왔겠다. 분명히 분량을 늘리려고 시도하면 정말 많이 늘렸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빠르게 전개했다는 점이 아주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광고 수익에 특별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넷플릭스여서 가능할 거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한번 찍어놓고 여러 번 광고를 받을 수 있도록 분량을 늘리는 게 공중파, 뭐 케이블 예능의 특징이라고 하면 피지컬 100은 뭐 그렇게 광고 수익이 아니라 구독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분량을 늘릴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게 오히려 OTT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장점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도 깨닫기도 했습니다. 멀티 유즈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봤어요. 오징어 게임은 확실히 이제 좋은 이야기이자 게임의 포맷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지만 이렇게 피지컬 100이라는 어떤 예능으로 나온 거죠. 사실상 스피노프라고 봐도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과 피지컬 100이 스피노프의 관계로 봐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나라의 포맷 팔기도 되게 쉽겠죠. 그리고 피지컬 100이 전 세계적으로도 히트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다른 나라에서 형태를 조금 바꿔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맷을 활용하기도 좋죠. 그냥 출전 인원 그대로 하고 게임 조금씩만 바뀌면 할 수 있잖아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계속 좀 한 최소 2, 3년은 꾸준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시즌에 바라는 점을 말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 흥행이면 또 노하우도 있겠다. 포맷도 만들어 놨겠다. 네. 포맷 살짝 그 안에 있는 게임만 좀 바꾸고 참가자 좀 다양하게 하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좀 제가 바라는 점은 인류의 가장 강한 피지컬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한국인 참가자가 너무 많고 다양한 국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안타까운 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비슷한 체형들의 참가자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힘과 심폐지구력으로 이제 추려졌는데 물론 신체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왜냐면 이런 미션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격차를 확실히 보여주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어떤 몸의 영역들의 민첩성이나 아니면 유연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죠. 그러나 힘과 심폐지구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몇 초 안에 뛰었는지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힘과 심폐지구력을 가리는 미션이 많았을 수 있다. 그거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션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뭐
표준적인 체형의 참가자도 질 수 있는 미션들, 이른바 약자라고 보이는 체형도 빛이 날 수 있는 미션을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다면 다음 시즌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피지컬 100에 대한 얘기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